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4주차 운영체제 발표를 맡은 홍진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목차로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시스템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이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서나 기억 장치, 그리고 입출력 장치 같은 하드웨어 같은 다양한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간의 형평성 있는 자원 분배를 해줍니다. 이 사용자 간이란 저희가 이제 지금 웹페이지, 이런 크롬 창이나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운영체제는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들이 각자 독자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것 같은 환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제가 웹페이지를 키고 있지만 이 웹페이지를 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동시에 수행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동시 작업 가능 여부를 가지고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단일 작업과 다중 작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초기의 운영체제는 이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가능을 했지만 현대 OS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작업 처리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네. 사용자 수에 따라 분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운영체제 분류에 대해서 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치 프로세싱이라는 일괄 처리입니다. 작업 요청의 일정량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며 작업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현대 운영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시분할 방식입니다. 여러 작업을 수행할 때 컴퓨터 처리 능력을 일정한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을 합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에 비해서 짧은 응답 시간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현대 OS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시간 방식인데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떠한 일이 반드시 종료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OS입니다. 이런 실시간 시스템에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로 공장 제어 같은 미사일 제어, 반도체 장비 같은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위한 그런 시스템에 필요한 OS입니다. 그다음 운영체제 용어인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용어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킹과 멀티프로그래밍, 타임 쉐어링, 멀티프로세스 같은 다양한 멀티프로세스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헷갈리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멀티태스킹과 프로그래밍인데 태스킹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멀티 프로그래밍은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도 가능하려면 메모리에 동시에 올라가야 하지만 멀티 프로그래밍은 메모리에 좀 더 집중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구조를 보면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CPU를 어떤 프로그램이 할당을 해야 될지 운영체제가 결정을 해주고 이는 이제 CPU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메모리적인 부분을 보면 이 한정된 메모리 자원을 어떻게 쪼개서 적당히 배분을 할지 그런 결정도 운영체제가 해주고 이 디스크, 하드웨어인 디스크에서 파일을 어떻게 보관을 할지 파일 처리 같은 부분을 OS가 담당을 하고 각종 I/O 입출력 장치 이제 컴퓨터 간에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게 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이자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시스템 구조는 간단하게 보면 이런 표를 통해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CPU 모드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드 비트라고 잠깐 자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CPU에서 사용 중인 것이 운영체제인지 아니면 사용자 프로그램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 비트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고
이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데 이제 메모리보다 더 빠르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보다는 이 CPU 옆에 레지스터가 붙어 있어서 굳이 메모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머가 붙어 있는데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된 시간 이상만큼 CPU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제 한 프로그램이 CPU를 독점해서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모드 비트를 보면 일단 1번 모드 비트가 1일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모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고 모드 비트가 0일 때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음.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커널 모드라고 이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 I/O 입출력 요청이 발생했을 때 I/O 입출력이 인터럽트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터럽트 발생이 했을 때 하드웨어가 모드 비트를 0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드 비트가 변경이 됩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OS가 사용자 프로그램에 CPU를 넘겨줄 때, 그러니까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줄 때 정해진 시간을 할당 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이 전부 다 만료가 되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게 CPU가 넘어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바이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기 각각 이제 디바이스마다 장치마다 붙어 있는 그런 컨트롤러입니다.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의 역할은 I/O 장치를 전담하는 일종의 작은 CPU입니다. 그래서 제어 정보를 위한 이제 컨트롤러 레지스터랑 스테이스 레지스터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로컬 버퍼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실제 여기에 로컬 버퍼가 있고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각종 I/O 장치를 전담하는 그런 이제 작은 CPU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컨트롤러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I/O가 끝났을 경우 인터럽트로 그 CPU의 사실을 알리게 되고 CPU는 이제 다른 I/O 요청이 아닌 그 다음 다른 일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DMA 컨트롤러랑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는데 DMA 컨트롤러에서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줄임말이고 이를 직역하자면 이제 메모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CPU뿐인데 DMA 또한 메모리에 접근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림을 다시 보자면 여기 이제 DMA 컨트롤러,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는데 원래 CPU만이 이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 DMA 컨트롤러도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권한을 부여하게 된 이유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이제 CPU와 DMA가 둘 다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어디서 접근을 할지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제 동시에 접근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를 적절히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MA 컨트롤러가 추가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I/O 장치로 인해 너무 많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CPU는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할당을 해줬다가 I/O 장치 때문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멈추고 I/O 입출력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CPU가 한 일을 이제 집중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MA는 그 CPU가 하는 일을 메모리에 접근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는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DMA가 이 로컬 버퍼, 그 실제 I/O 장치에 붙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버퍼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복사가 끝나면 CPU에게 이제 한 번만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CPU는 이제 복사가 됐구나. 그러면 인터럽트를 발생을 해서 그거를 가져다가 쓰는 방식으로 이제 CPU 인터럽트 횟수가 감소가 되고 이로 인해 이제 CPU의 성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출력의 IO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입출력 명령은 특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직접 IO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은 아까 보셨던 이제 모드 비트 변환을 통해서 0으로 바뀌고 이 모드 비트가 0인 상태에서 이제 IO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IO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스템 콜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콜이란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체제에게 IO 요청을 하는 일종의 방식이고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이 커널 함수라는 것을 호출을 해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커널 함수를 통해서 운영체제가 이제 이 커널 함수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커널 함수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럽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럽트를 따로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인터럽트란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때 이제 입출력 하드웨어 장치에 예외 상황이 발생해서 이 예외 상황이라는 게 IO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발생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CPU에게 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인터럽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인터럽트를 신호를 하게 됩니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널 같은 경우에 작업을 멈추고 인터럽트를 이제 급한 예외 처리를 처리한 뒤 다시 기존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발생을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럽트는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제 시스템 콜에서 보셨죠? 네. 그리고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CPU에 신호를 보내므로 인터럽트를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나왔는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시스템 콜이라는 특별한 명령으로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우선적으로 처리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원래 동작으로 돌아오는 건데 만약에 인터럽트 처리 중에 또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터럽트는 둘 다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예의 처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터럽트의 처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변경 중이던 데이터를 또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처리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값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럽트가 처리 중에서는 다른 인터럽트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인터럽트마다 이제 중요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도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진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도중 높은 중요도의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높은 중요도의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우선순위 제가 장표를 준비했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추가해서 GitHub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수행 방식을 조금 보면 수행 방식 흐름부터 보면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이 OS에게 시스템 콜을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인터럽트겠죠. 그래서 OS는 IO 요청을 하라고 하드웨어 장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그 IO 요청을 끝내고 인터럽트 완료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 완료 시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잘못 설명을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적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에서 IO 요청을 하드웨어에서 IO 요청을 완료할 시
IO 컨트롤러가 CPU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IO 요청 시 발생하는 인터럽트 흐름은 소프트웨어에서도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하드웨어에서도 인터럽트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인터럽트 관련 용어로는 인터럽트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터럽트 벡터란 이제 인터럽트 중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그 종류마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루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터럽트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커널 함수입니다. 그래서 벡터는 처리할 수 있는 함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운영체제는 인터럽트에 의해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IO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왼쪽을 보시면 메모리에만 접근하는 인스트럭션과 그리고 IO에만 접근하는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식과 디바이스에 접근하는 방식이 나눠져 있어서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맵 IO라고 IO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에 메모리 주소를 할당을 해서, 그리고 할당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인스트럭션을 통해 IO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되도록 따로따로 역할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우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의 계층 구조를 보면, 이제 여기 장표를 보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위로 갈수록 비싸고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지스터부터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쭉 디스크 종류가 나오는데, 디스크랑 테이프. 그래서 연두색 부분은 휘발성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컴퓨터의 전원 장치를 끄면 이 데이터는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휘발성인 특징을 가지고,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드웨어다 보니까 데이터를 실제로 컴퓨터 전원을 끄더라도 직접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격이 비싸고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컴퓨터 구조를 봤을 때 이 레지스터는 CPU 바로 옆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를 직접 보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공간이 작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크기도 작고 그리고 속도도 빨라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에 로드되는 과정,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을 메모리에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이 올라가는지의 관점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 파일 형태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 형태로 이제 예를 들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이 다 돼서 완료된 그런 파일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고, 이제 프로그램 실행 시 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 파일 시스템에서 이 실행 파일들이 만약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파일들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는 것이 되는 거고, 이제 0번지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만의 독자적인 주송 공간이 생기게끔 저희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하는 게 이 버추얼 메모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시에는 당장 필요한 부분만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OS의 역할 중에 하나가 메모리 자원의 관리가 있는데,
당장 필요한 부분만 메모리에 올림으로써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디스크의 수압 에리아라는 부분에다가 이제 따로 두게 됩니다. 여기 수압 에리아에다가 따로 두게 되고, 그 수압 에리아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휘발성입니다. 아까 디스크 쪽은 비휘발성이라고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수압 에리아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휘발성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받쳤던 벌추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0번지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소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 0번지는 메모리,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메모리의 번지랑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메모리를 매핑할 수 있는, 주소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주소 공간의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커널 코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커널 코드란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코드 존재고요. 그리고 사용자 제공 인터페이스 코드와 인터럽트 처리 코드. 그러니까 OS에서 이제 실행하는 그런 함수들의 코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체제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 뭐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 프로세스를 자료하는 관리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PCB나 그리고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같은 그런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 영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영역을 보면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마다 커널 스택을 따로따로 이렇게 올려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마다 커널 스택을 따로따로 둠으로써 이제 각자 동시에 실행하게 느끼게끔 하고, 그리고 각자 따로따로 독자적인 주소 공간이 생기게끔 느끼도록 해주는 역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함수는 넘어가고, 이제 프로그램에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CPU를 할당을 받아서 사용 중이라면 이는 유저 모드가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IO 호출이 필요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이제 커널의 주소 공간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커널 모드로 바뀌게 되고, 그 이제 시스템 콜 요청한 사항이 다 완료가 될 때, 시스템 콜이 종료가 될 때 다시 유저 모드가 되고, 다시 또 뭐 IO 요청이나 다른 요청이 필요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다시 커널 모드로 이제 변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레드는 제가 지금 조금 내용이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스레드에 대해서 조금 깊게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